자,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일단은 뭐 대한민국이 코스타리카와 2대2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네네. 당연히 좀 이겨야 되는 경기고 또 우리 국내로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스타리카를. 네. 근데 좀 비기면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평가전을 갖는 상황에서 H조에서 우리와 맞붙을 상대 팀들도 역시 평가전을 치렀는데 오늘 그 한 팀 한 팀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포르투갈이 체코를 상대로 4대0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제 체코와 맞붙은 건데 사실 저는요. 지금의 체코는 뭐 그렇지만 옛날의 체코 대단히 강팀으로 제 마음속에 있고 특히 그 위닝할 때 얀콜로로 그냥 때려박았던 추억이 있어서 네드베드. 네드베드가 크로스 지금 올리고 좋은 선수들 많아요. 그렇죠. 시크라던가 네네. 좋은 선수들 많은데 포르투갈이 체코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승을 거뒀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포르투갈의 경기력 자체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을 우리가 조편성에서 만났을 때 그래도 1포트에서는 경기력이 안 좋은 팀이라서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면 강팀이긴 한데 그 포르투갈이 월드컵에 좀 어렵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거치면서.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플레이오프를 거쳤던 이유가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산토스 감독이 수비적인 유형의 감독인데 진짜 수비를 매우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르투갈은 공격적인 재능들이 매우 많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호날두 있고요, 베실바 있고요, 레앙 있고요. 여기에 뭐 이제 칸셀로도 있고요. 여러 선수들 뭐 펠릭스, 조타, 브루노 페르난데스, 또 뭐 네투, 뭐 라모스, 오타비오, 게데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적인 감독이 공격적인 재능을 이제 가진 선수가 많은 팀을 만났을 때 좀 늘상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늘 이 포르투갈 현지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팀을 가지고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니. 그렇죠. 공격진이 이렇게 화려한데 너무 답답하다라는 게 이제 주된 이제 비판점이었어요. 근데 그 포르투갈이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면서부터 산토스 감독이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에 좀 눈을 떴구나. 그러니까 공격적인 라인도 전보다 좀 올리고 매우 이제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올려서 공격 숫자도 늘리고 하는 공격 방식을 채택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의 이 공격력이 좀 극대화되면서 오히려 경기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도 4대0. 그렇습니다. 대승을 거뒀고. 체코 상대로 4대0.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추첨대로 좀 돌아가 보면 사실 1포트에서 포르투갈 딱 걸렸을 때 그래도 조금 낫지 않느냐. 왜냐면 플레이오프 거쳐서 또 올라왔고 경기력이 조금은 좋지 않은 팀으로 좀 분류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포르투갈 스쿼드 보면 거의 우승.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은 스쿼드는 좋지만 경기력이 안 좋았던 팀이었고 여기서 경기력만 좋아지면 바로 우승권 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뭐 베팅 사이트 이런 데서도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우승권 팀으로 분류하는 국가 중 하나죠. 포르투갈이.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격 라인이 특히 이 팀의 강점이고 뭐 호날두 이번에는 뽑힌 선수가 호날두, 펠릭스, 조타,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레앙, 네투, 라모스, 베실바. 오르타. 요 정도예요. 근데 안 뽑힌 선수가 오타비오, 게데스, 안드레 실바, 공칼베스 그리고 이제 하파 실바가 원래 뽑혔다가 은퇴를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제 안 뽑힌 선수들도 이미 강하다. 그러니까 이미 이 팀은 공격적인 스쿼드라는 꽉 찬 거지 그냥 넘쳐 흘러가지고 이미 우승권 국가고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썩 좋진 않죠. 당연하죠. 일단 뭐 같은 조에 포르투갈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너무나 버거운 상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다행인 점은 저 호날두의 경기력이 맨유에서도 지금 안 좋잖아요. 맨유에서 주전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 좀 안 좋은 흐름이 국가대표팀에서도 좀 적용이 됩니다. 뭐 이제 호날두가 코에서 좀 피가 나는 이런 좀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호날두가 폼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중에
좋은 찬스에서 이제 헛발질하는 장면도 있었고. 뭐 표정도 계속 안 좋던데. 별로 이제 활약 자체가 일단은 안 좋아요. 네. 뭐 그래도 이제 월드컵에선 주전으로 뛰긴 하겠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경기력이 올라오느냐 아니냐. 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 전력도 더 배가 될지. 아니면 뭐 호날두가 사실 좀 부진해도 그래도 좋은 전력이긴 해요. 너무 많잖아요. 또 좋은 선수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호날두가 얼마나 안 좋냐면 최근 8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A매치에서. 네네네. 근데 이 2골이 한 경기에서 몰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8경기에서 7경기에 무득점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호날두가 최근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도 안 좋지 않은 상황. 네. 그런데 포르투갈이 좀 무서워지고 있는 점 중에 하나 어떤 게 있냐. 레앙. 그 세리아 너무 잘하죠. 지난 시즌 세리아 MVP를 받았죠. 원래 레앙이 그 작년만 해도 아예 국대 명단에 선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는 뽑히는데 성인 국가대표팀에는 뽑히지 못하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세리아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백업 명단으로 뽑았어요. 네. 처음엔. 근데 백업 명단으로 뽑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레앙을 주전으로 쓰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레앙이 어떤 유형의 선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고 스피드로 밀고 들어가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보다 좀 클래스가 조금은 낮은 수비수들. 거기 아예 그냥 폭발을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좀 이제 최상위권 수비수들과 경쟁할 때보다 조금 이제 낮은 이제 수비수들, 중하위권 수비수들과 경쟁했을 때 네네. 확실하게 압살을 해버리거든요.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나 이거?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레앙이 상대할 때 당연히 이제 한두 단계 좀 낮은 수비수를 상대한다. 중하위권 팀의 수비수를 상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려가 되는 게 저 레앙이 심상치가 않다. 만약 우리와의 경기에서 나오면 뭐 오른쪽 풀백이든 왼쪽 풀백이든 레앙이 측면에서 뛸 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수비적으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코스타리카전도 봤지만 측면 공간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앙을 점점 더 이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의 핵심으로 쓰는데 측면 공간이 포르투갈하고 만날 때 좀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타리카 경기도 보셨겠지만 측면에서 무너지면서 골 먹혔잖아요. 실점한 건데. 그쵸. 근데 거기 이제 레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네, 너무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아 이제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측면 파괴력이 사실은 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좋은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최근에.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요 레앙의 폼이 좋은데 레앙을 이제 선발로 쓰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요게 좀 이제 두려운 점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포르투갈이 왼쪽에 좋다, 오른쪽에 베실바. 이래서 좀 측면에서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특히나 스피드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이런 이제 파괴력을 가진 유형의 선수들은 안 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메이킹하거나 좋다는 공간으로 침투하거나 이런 유형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측면에서의 이제 좀 크랙을 측면에 이제 배치하기 시작한 거죠.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 측면도 지금 너무 문제여가지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오른쪽 풀백에 대한 이제 주전 멤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근데 레앙이 우리의 오른쪽 측면을 공략을 할 거예요. 아마. 레앙은 왼쪽 측면 공격수라서. 네네. 물론 이제 그 바로 옆에 김민재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측면 수비수랑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기서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길 법하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포르투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코의 4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다음 또 A 매치가 바로 스페인과의 경기입니다. 네이션스 리그. 그래서 이제 아마 체코와 4대0으로 이겼는데 이제 스페인도 강팀이니까. 그렇죠. 물론 스페인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포르투갈이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이제 좀 불안하지. 불안한 상황에서 많은 대비를 하고 경기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전은.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맞붙을 팀 우루과이인데 우루과이는 좀 예상 외의 패배, 좀 일격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란의 어떤 약간 진짜 밀집 수비? 그 수비력에 좀 막혀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루과이는 이란을 이제 A매치 상대로 선택을 한 게 당연히 한국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이란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네. 이게 이제 아마 가장 중요했을 거예요. 월드컵 데뷔를 해서. 근데 이란한테 0대1 패배. 네네. 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보면서 우루과이의 문제가 어떤 거구나. 네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파악을 해야겠죠. 이 경기에서 나타났던 우루과이의 문제는 공격적인 측면이 매우 문제가 있다. 아, 결정력. 이제 중원에서는 이제 벤탄쿠르, 뭐 베시노, 이제 발베르데 아주 좋은 이제 중원 라인업을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원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중원에서 창의적인 공격 재능을 가진 선수는 조금 부족해요. 발베르데도 마찬가지로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잘하고 있는 역할이 창의적인 역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열심히 움직이면서 공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측면이나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중거리 슈팅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발베르데의 능력이지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창의적인 패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 중원에 모여있는 유형이 기동력도 좋고 중원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전형인데 뭔가 창의적인 그런 패스를 뿌려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조금 부족해요. 일단 그게 좀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텐데. 그래서 뭐 벤탄쿠르, 토레이라, 베시누, 발베르데 또 이제 뭐 우리가 스포르팅 최근에 토트넘과 스포르팅 경기에서 만났던 우가르테 이런 선수들이 다 좀 그런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란도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다시 케이로스 왔죠. 감독. 그 케이로스 감독의 특징 중 하나가 진짜 단단한 밀집 수비예요. 근데 그 밀집 수비를 또 사용하니까 그 우루과이가 이란의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좀 단순한 논리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타리카 보면 뭐 측면 쪽의 문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르투갈전 좀 걱정이 된다. 레앙이 그쪽을 파괴하게 되면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근데 사실 이번 코스타리카 경기에서 우리 중원도 좀 이렇게 좀 비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투톱을 쓰니까. 그리고 투톱을 쓸 때 손흥민과 황의조 두 선수가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는 유형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둔 건 앞에 있다가 빠르게 역습을 나가라. 요 이제 의도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빈도가 적었고 하다 보니까 4-4-2 전형인데 중앙 미드필더 2명. 그러니까 이제 중원 싸움이 좀 이제 약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6월 A매치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이 우루과이가 중원 싸움이 특화된 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게 아니라 이 이란전을 보면 우리가 살짝 내려섰다가 단단한 수비 만들다가 역습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미드필더 라인의 창의성도 문제였지만 우루과이가 공격 라인의 퀄리티도 좀 문제예요. 지금 이 수아레스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다 보니까 폼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카바니는 이번에 이제 안 나왔고 누네스도 지금 이제 리버풀 가서 조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선수 개인의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선에 뭐 누네스, 수아레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파괴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수아레스가 있으니까 누네스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와요. 원래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뭐 측면에서 뭐 측면 돌파를 하거나 이런 유형은 또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우루과이가 답답한 공격을 하는데 아주 또 이제 안 좋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선에 있는 공격 라인 수아레스, 누네스 뭐 여기에 대해서 카바니까지 공격 라인도 지금 그렇게 뭐 폼이 좋지 못하고 중원에서는 공격적인 창의성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우루과이가 밀집 수비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공략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타리카전 그리고 이제 아마 카메룬전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루과이를 상대로 할 때는 조금 이제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나라 이제 카메룬밖에 안 남았다. 그렇죠. 뭐 그거가 좀 아쉽긴 한데.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이 워낙 그 수비 라인을 밀집시키는 걸 선호하지도 않고 그런 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 또 가능성이 생긴 게 뭐냐면 그 우루과이의 핵심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아라우오. 그 부상이죠. 바르셀로나의 아라우오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나갔어요. 진짜 시작하자마자 나갔는데 부상 때문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 우측 내전근이 파열이 됐어요. 그 월드컵에 나올 수가. 근데 이제 있나? 이 아라우오가 이제 보통 포그바나 뭐 이런 선수들이
월드컵 나가고 싶어서 이제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받겠다. 재활 정도 하고. 그러다가 포그바가 다시 수술을 받게 됐죠. 네네. 그 부상이 악화되면서. 근데 이 아라우오는 수술을 받으려면 받겠다. 이런 입장이래요.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기 월드컵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건데 아라우오가 수술하기로 좀 결정이 된다면 그럼 월드컵 못 나오겠네. 나올 수는 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는 이 공백 기간이 한 7주, 8주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얼추 이제 생각해 보면 월드컵 직전에 딱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월드컵에서 최상의 몸 상태로 그렇죠. 돌아오지는 못하겠죠. 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우루과이의 수비 라인에서 가장 빠른 사실 뭐 우루과이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빠른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아라우오가 빠진다는 건 이 우루과이의 진짜 핵심 수비수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라우오가 못 나오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활용해서 그럼요. 수비 뒷공간을 노려볼 만한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렇습니다. 자, 우루과이는 이제 다음 상대가 캐나다입니다. 네. 이제 뭐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팀이라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이제 서로 유럽 팀들 제외하고는 다른 팀들끼리 다른 대륙들 팀들끼리 계속 붙죠. 그렇습니다. 유럽 중립 지역에서. 네네. 자, 이제 다음은 가나인데 가나의 경우에는 브라질에 이제 0대3으로 패했습니다. 전반전에만 이제 3실점을 하면서 0대3으로 패했는데 조금 조직력적으로 좀 별로다. 물론 이제 상대가 브라질인 것도 있긴 하지만 상대가 물론 브라질이에요. 그렇긴 한데 전반전에만 3대 0으로 실점을 했거든요. 3골을 실점했는데 일단 뭐 전반전에는 이냐키 윌리엄스나 램프티, 살리수 이렇게 원래 핵심 기화시킨 핵심 선수들이 전반전에는 안 뛰었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경기력이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전반전에 이제 경기들을 보면 이 팀이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지난 네이션스컵에서도 굉장히 안 좋았고 사실 이번 월드컵에 참여하는 이 32개국 중에 가장 약한 팀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거든요. 왜 그런지를 이 브라질과의 전반전에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력도 좀 안 맞고 그리고 이 이냐키 윌리엄스, 램프티, 뭐 살리수 이런 선수들이 없으니까 경기력도 매우 안 좋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스타 선수도 좀 부족해요. 지금 이제 뭐 나오고 있는 이제 아이유, 아이유 정도가 이제 좀 팀을 이끌고 가는데 좀 역부족이죠. 약간 좀 조직력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가나 경기는. 그래서 더군다나 가나가 지난 경기에서 토마스 파티가 못 나왔어요. 또 그 뭐 워밍업 하다가 부상인가? 살짝 이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일단은 그 다시 아스날로 돌아간 상태예요. 근데 확실한 부상인지 아니면 이제 뭐 아주 작은 그냥 근육 이상이라서 타박상인지 좀 이제 그 주의를 요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몸 관리 차원에서 돌아간 건지 이런 건 아직 안 밝혀지긴 했지만 파티도 안 나온 상태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매우 안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티, 이냐키 윌리엄스, 살리수가 들어와서 뛰긴 했는데 그렇게 썩 경기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의 문제는 결국 그거죠.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 핵심 선수가 바로 이제 최근에 귀화를 한 몇몇의 선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가나 대표팀에 이제 막 선택을 가나 대표팀을 선택하자마자 이제 뭐 호흡적인 측면에 이 팀을 이끌어갈 수 있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나가 경기력이 또 안 나오니까 한 선수를 더 노리고 있어요. 또 귀화를 한다고?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 제레미 프림퐁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어린 수비. 이 선수가 이제 네덜란드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가능성이 꽤나 높은 선수이긴 해요. 이제 뭐 이번 월드컵 다음에. 그런데 이제 가나가 이 선수를 또 이제 유혹하고 있다. 우리 대표팀을 선택해라. 아니 이렇게 약간 조직적으로 맞춰가야 되는 시기일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팀이 그 간극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제 뭐 이냐키 윌리엄스, 램프티, 뭐 살리수 이렇게 지금 막 국가대표팀을 선택한 요 선수들과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의 그 실력 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간극이 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가나는 아주 좋은 선수들이 기화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브라질전을 보면 조직력적인 측면이나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일단은 한 수 정도 앞서 있는 형태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단 가나 같은 경우는 2차전에 이제 니카라과
와 2차전 또 평가전을 갔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의 2연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와 맞붙을 또 국가가 어떤 경기를 보이느냐도 좀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희가 또 다음 2차전도 저희가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